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는 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당의 상환 방법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얼마씩 얼마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갚아 나갈지 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얘를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환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호간에 각각의 상환 방법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저당의 상환 방법으로서 가장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뭐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개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죠?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는 어디 속에 있다? 용어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방식인데 어떻게 상환한다? 원리금을 균등하게 똑같이 상환한대요. 그럼 원리금 무엇과 무엇의 합이었죠?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서 원리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딱 나오자마자 원리금 균등액을 구했던 공식이 기억나시면 돼요. 화폐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뭘 썼었죠? 저당에 곱하는 게 뭐였다? 저당 상수. 그때 저당 상수는 미음이 없으니까 연금과 관련된 현재가치 계수였다. 그래서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였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저당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왔던 게 기억나시면 되는데 우리가 MM으로 저당에는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걸 만약에 저당에는 상환기금 계수를 곱한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저당에는 저당 상수를 곱한다. 저당 상수는 왜 저당 상수다? 저당에 곱하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하급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저당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해지는 건 원금 균등 상환액이다. 그러면 걔는 X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죠. 그럼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을 때 이게 원리금이죠, 여러분? 그럼 지금 얘들이 다 같나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의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이 계속해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간이 경과되면 계속 지불되는 원리금 중에 원금 상환액이 있겠죠? 그럼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잔금은 점점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겠죠. 기간이 지남에 따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럼 잔금이 줄어들면 똑같은 이자율이 곱해져도 뭐는?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 이 금액에서 뭐는 점점 줄어든다. 초반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컸다가 왜 이자가 컸죠? 잔금액이 크니까 똑같은 이자율이 곱해도 이자가 컸던 거죠. 그런데 점점 기간 경과에 따라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잔금이 줄니까 이자는 점점 이와 같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뭐가 똑같으니까? 전체 원리금은 똑같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엔 원금 측면에서 따져보면 원금 상환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나요? 어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죠.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을 때 이 둘이 합쳐진 게 균등하니까 이자가 줄면 뭐는 그만큼 커져야 된다? 원금 상환액은 커지는 거죠. 이 내용.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리금과 불균등한 이자와 불균등한 원금액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으면 균등, 달라지면 불균등이죠. 그럼 이자는 불균등이죠. 점점 주니까 원금도 점점 커지니까 불균등이죠. 합쳐서 균등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분이 점점 주는데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선 원금 상환분은 커지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원리금 균등액의 계산은 무조건 줘봐봐 그러면 되죠. 줘봐봐. 뭘 줘봐봐? 그랬더니 뭘 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뭘 줘봐봐? 저당 상수를 줘봐봐죠. 그래서 저당 대부액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바로 원리금이 튀어나오더라. 원리금 균등액이. 그 다음 N차년도의 이자액을 계산해 보랍니다. 그러면 N차년도의 이자액은 N차년도의 잔금액의 이자율을 곱할 거잖아요. 그럼 N차년도의 잔금은 N-1차에 상환된 금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도의 잔금액은 한 번 상환된 잔금액인 거죠. 상환은 한 번 이루어진 나머지 원금액에서 한 번 상환된 금액을 뺀 잔금액이 2000년도의 잔금이죠. 그럼 3000년도는 몇 번 뺀 거죠? 3000년도의 이자를 계산할 때는 3000년도에 적용되는 잔금은 두 번 상환된, 앞에서 두 번 상환된 원금, 남금액, 잔금액의 이자율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N차년도의 이자액은 N차년도의 저당 잔금액의 이자율을 곱하는데 N차년도의 저당 잔금액은 저당 대부액 전체 빌린 돈에서 N-1차까지의 원금 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차년도의 저당 잔금액은 아직 상환된 금액이 하나도 없죠. 1차년도는. 그러니까 이때 1에서 1을 빼면 0이네요. 그러니까 상환이 한 번도 안 됐으니까 그냥 그 대출 원금의 이자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차년도의 저당 잔금액의 계산은 한 번 상환된 원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 대부액에서 원금 상환액 한 번 뺀 잔금을 계산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얘가 5차년도면 4번 상환된 금액, 4번의 상환 금액을 뺀 잔금액을 계산해서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꼭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는 기간이 예를 들어 20년이라면 10년 딱 지나면 원금액이 절반이 상환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냐면 얘는 초반에는 원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원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반이 딱 지났을 때 절반이 상환되는 게 아니죠. 그럼 절반보다 더 많이 지나야 된다? 초반에는 원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으니까, 원금 상환 부분이 적으니까. 그래서 약 3분의 2 이상이 경과돼야지만 절반이 상환된답니다. 이 정도 개념. 뭐라고 함정파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상환 기간의 절반이 상환되면, 절반이 지나면 정확히 원금 상환액은 절반이 된다. 절반만큼 상환된다. 이런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그때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원금 상환분은 점점 커지는구나. 초반엔 원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절반이 지났다고 절반이 상환되는 건 아니라 더 지나야 되겠구나. 약 3분의 2. 이거 4분의 3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더 지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뭘 보실 거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볼 거랍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에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 어떻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성격이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다르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체감식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전체 상환하는 금액은 점점 커진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든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얘를 점감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점점 감소되는 방식이다. 그럼 지금 뭐가 균등하네요? 원금이 균등하죠, 지금은.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자를 계산할 때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금이 점점 상환되니까 잔금액은 역시 줄겠네요. 그럼 이자는 점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자가 크다가 잔금이 커서 이자가 크다가 점점 상환됨에 따라 잔금이 주니까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더해지겠죠. 그러면 이때 원금의 이자를 합친 상환할 금액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커지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죠. 뭐가 줄매에 따라? 이자가 줄매에 따라.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있을 때 지금 뭐가 균등하다? 원금액이 균등하죠. 원금액이 균등합니다. 근데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이 금액은 점점 감소하더라. 얘를 점감법, 점감식 또는 체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체감식 상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금 균등액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원금 균등액의 계산은
전체 대출 금액을 그냥 전체 횟수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 1억을 10년에 걸쳐서 매년 균등하게 상환한답니다. 그럼 원금 균등액은 1억 나누기 10이죠. 1,000만 원. 그러면 1억을 20년에 걸쳐서 매년 균등하게 원금액을 상환한대요. 그럼 원금 균등액의 계산은 전체 대출액을 전체 횟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저당 대부액 나누기 전체 상환 횟수로 나눠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 원금 균등액 플러스 이자 지급분인데 이자 지급분 점점 주니까 얘는 줄어서 원리금 자체는 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체감식 또는 점감식이라고 했던 거죠. 디귿 N차년도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하면 원금 균등액 우리가 이미 계산했습니다. 얘 1억일 때 10이라면 1,000만 원이겠죠. 그 다음 플러스 이제 N차년도에 이자액 계산하는데 아까 N차년도에 이자액 계산했던 거 똑같은 식 기억나세요? 어떻게 계산했었죠? N차년도의 이자액은 N차년도의 저당 잔금액에 곱하기 저당 이자래요. 그때 N차년도의 잔금액은 N번 상환된 잔금이다. N-1번이다. N-1번이죠. 그래서 5차년도의 잔금액의 계산은 4번 상환된 잔금이었던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죠.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상환 기간에 전체 기간에 절반이 지나면 정확히 절반이 상환됐겠네요. 이게 아까 내용과 다르죠. 그래서 2분의 1 경과되면 절반이 상환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의 돈 빌렸다 갚아야 된다. 갚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상환 방식. 그 상환 방식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데 원리금이 균등하면 뭐라고 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이 점점 줄면 얘를 체감식 또는 점감식이라고 했죠. 걔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점점 갚는 금액이 커지면 뭐라고 하겠다? 반대, 체증식이라고 하겠죠, 지금. 그래서 체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 상환액이 작고 갈수록 커지는 방법이랍니다. 니은 초기의 이자 지급액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아서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갚는 금액이 작고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럼 초기에 이제 상환하는 상환 금액이 이자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럼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잔금에 달라붙겠네요? 그럼 잔금액 자체가 뭐보다 커지는? 원금액보다 커지는 상환의 반대? 상환의 반대가 발생할 수 있더라. 잔금이 더 커져버리는. 걔를 유식한 표현 아까 4글자? 부의 상환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금이 오히려 더 커지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더라. 시험 문제 부동산 금융론에서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딱 2가지가 있어요. 체증식 상환 방법의 후기, 초기? 말기 아니에요. 초기지. 초기에 작고 점점 커지는 거니까. 초기에 발생하는 게 부의 상환. 그 다음 아까 보셨던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에서 상환 횟수가 많아서 매기간의 상환 금액이 작고 그래서 잔금액이 얼마 줄지 않았는데 원금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을 곱한 잔금 조정액이 원금을 뛰어넘을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 부의 상환이 가능성이 커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 다음 디귿 젊은 층이 선호한다고 돼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젊은 층은 초반에는 소득 수준이 낮죠. 나중에 갈수록 점점 소득 수준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상환 부담이 적은 체증식을 젊은 층이 선호하겠죠.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크기순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크기순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명쾌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이지로는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냐면 108페이지 제일 밑에 4번 크기순이 있어요. 그 크기순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크기순 부분에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체증식 상환 방법을 보실까요? 자, 이쪽 잘 보세요.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반에 조금 갖고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초반에 조금 갖고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사람 치고 갚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 대출자 입장에
위험은 체증식 상환 방법이 더 크겠네요. 그럼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당연히 은행이 대출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체증식 상환 방법은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이 더 높겠네요. 그럼 똑같은 원금일 때 전체 이자가 크겠네요. 그럼 전체 원리금의 크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크기수는 저당 투자자인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자율 더 높게 적용, 전체 이자가 클 것이고 원리금이 전체적으로 더 클 것이고 남은 돈 잔금액의 크기도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수는 무조건 체증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이 중간이고 체감식은 제일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분명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나오겠지만 그때 박수현이 고치라고 그랬어. 뭐로 고쳐 풀면 쉽죠? 체감식이라고 고쳐 푸시면 정말 쉽다는 얘기예요. 하시는 방법은 체증식 상환 방법의 경우에 체증은 증 플러스인가요? 체감식은 감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플러스 하면 더 크고 플러스한 게 제일 크고 마이너스한 게 제일 작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얘는 항상 중간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예외로 딱 한 번 바뀌는 경우가 있답니다. 크기순위. 그게 뭐냐면 아까 체증식 상환 방법의 경우에 왜 젊은 층이 선호했었죠, 여러분? 초기 상환 금액이 커서 작아서 초기 상환 부담이 작으니까 젊은 층이 선호했던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크기순이 딱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예외가 바로 뭐다?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만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도 뭐가 중간이라는 사실은 불변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온갖 내용을 다 붙인 상태에서 문제가 나왔더라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증식, 체감식보다 둘 다 크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예요. 둘보다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작다 그래도 무조건 X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얘는 무조건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초기 상환액의 크기가 체증식은 작잖아요. 그럼 체증식 상환 방법의 경우에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으면 잔금액이 크겠네요. 맞나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중간이니까 상환 금액이 중간이니까 잔금액도 중간이겠네요. 체감식은 초기에 많이 갚고 점점 갈수록 적게 갚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상환액이 얘가 제일 컸죠. 그럼 잔금액이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크기순이 우리가 원래 외웠던 크기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초기 상환액의 크기만 반대로 얘가 뒤집힌다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초기 상환액의 크기를 이 부분 갚는 부분에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부담의 크기 정도? 상환 부담의 크기. 그럼 상환 부담의 크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상환 부담의 크기는 체증식이 제일 작고 원리금 균등 중간, 체감식이 제일 크다가 되겠죠. 기억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갚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점점 느는 거 뭐라고 한다? 그렇죠. 체증식. 점점 줄어드는 것 체감식. 걔를 뭐라고 하더라? 원금 균등.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크기수는 뭐가 제일 크다? 체증식이 증가니까 제일 크다. 체감식은 감소니까 제일 작다. 뭐는 항상 중간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반드시 꼭 언제나 중간이 된다. 기억 반드시 해두십시오. 그래서 MM으로 체증식은 플러스 크다. 체감식은 마이너스 작다.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부동산 금융의 구조가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 금융의 구조가 109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복잡해 보이시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아까 은행이 있었죠? 은행은 대출자였어요. 그때 갑이 찾아가네요. 갑은 주택이 있는 없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집 사게 돈 좀 빌려줘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저리 대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때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상환 요청이 불가능하잖아요. 일시불로는. 맞나요? 그래서 걔가 죽은 재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자금이 계속 묶이면 대출 재원이 고갈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내용,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은행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냥 한번 쫙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 볼게요. A, B, C, D, E 쭉 이렇게 예금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예금 투자자들. 그때 예금 투자자들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겠죠. 그런데 A, B, C 투자자가 돈을 예금해도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이제 대출 재원이 생겼는데 그 금액이 많은 재원이 아니라 적은 재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갑이라는 무주택 저소층이 집 사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2억을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빌려줬냐면 20년에 걸쳐서. 충분히 장기죠. 그리고 5%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답니다. 그럼 5%도 보셨을 때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지만. 그래서 2억을 20년에 걸쳐서 5%로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 거죠. 그리고 갑이 사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돈을 빌려주는 것.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저당 채권 하나가 형성된 건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은행과 갑, 무주택 저소층,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이 저당 채권의 소유자는 은행인 거죠. 그럼 은행은 저당 채권, 이 저당을 갖고 있음에 따라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네요. 뭘 달라고 할 수 있죠? 매 월마다? 원리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당에 뭘 곱해서 저당 상수 곱해서 나온 저당 지불액. 걔는 이자만 있다, 원금만 있다, 원리금이다. 원리금 균등상환액. 얘를 유식한 표현 뭐라고 한다? 저당 지불액을 이제 누구는 은행은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리금 수취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당 채권, 저당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은행은 돈을 빌려줌에 따라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네요. 그리고 갑이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이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원리금을 지불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당 지불액을 지불을 못해요. 그래서 배를 자꾸 내밀기 시작하니까 은행은 이제 째서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뗄 수 있는 권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당 채권 하나에는 두 가지 권리가 숨어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과 그리고 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두 개가 합쳐진 권리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저당 채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 원리금은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원리금은 앞으로. 이거 은행이라고 대답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원리금을 말 그대로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출발한 원리금은 이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에게 흘러들어가겠네요. 그 말은 이 뒤로는 분명히 원리금 수취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기본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지금 이 내용만 있었다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은행과 저당 대출자와 갑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지금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것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 B, C가 예금 투자자인데 갑자기 인출을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 내가 갑에게 이미 2억, 니들 돈 다 모아서 2억을 20년에 걸쳐서 5% 이자율로 빌려줬어. 나 20년 동안 얘한테 돌려달라고 얘기를 못해. 얘가 기한의 이익을 갖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A, B, C로부터 받은 이 돈은, 조달한 돈은 단기간 쓸 수 있는 단기 조달한 돈인데 이 돈을 장기로 융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출을 요구하면 얘를 못 갚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얘를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은행은 지금 적은 재원 모은 돈으로 갑에게 빌려줬잖아요. 그럼 대출 재원이 이제 고갈돼 버린 거죠. 그런데 무주택 저소득층이 갑만 있는 게 아니라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쭉 있겠죠. 그럼 지금 다른 무주택 저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또 발생했고, 그러면 을병정등이 아우성치는 걸 그냥 정부가 보고 있어야 될까요? 이때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줘야 될까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 부분에. 그럼 다른 공공사업을 하나도 펼치지 못하고 주거안정에만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 저당 대출자와 갑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이 시장만 만약에 존재가 된다면 이렇게 많은 네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은행이 가진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자산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합니다. 자산이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장래, 미래, 현금 유입을 유발시키는 것, 이게 자산이래요. 그러면 건물은 여러분 소유하고 있으면 자산인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은 자산이죠. 왜냐하면 그 건물에서 장래 임대 수입 들어오죠. 그리고 그 건물을 처분하면 자금이 한 방에 들어오죠. 지분 복귀. 자산이에요. 그러면 저당 채권이 은행 입장에선 자산일까요? 자산이죠. 왜 저당 채권이 자산이냐면 이 저당 채권을 은행이 갖고 있음에 따라 지금 20년에 걸쳐서 5% 이자율에 상당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미래 현금 유입이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당 채권이라는 것을 팔게 되면, 다른 애한테 팔게 되면 그때 또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 채권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진 이 저당 채권 장기간에 걸쳐서 죽어있는 얘 하나를 이제 살리게 되면 이 문제점들이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시장이,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 저당 대출자와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1차적으로 만들겠죠? 1차 저당 시장이랍니다. 그래서 이 저당 채권 만들어진 걸 사고 파는 시장이 이제 몇 차겠네요? 그럼 2차겠죠.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된 이 저당이라는 것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상 이런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모기지라는 게 있는데 모기지가 저당이에요, 정확히.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게 모기지랍니다. 이 모르트라는 것과 얘는 어원이 죽음이랍니다. 죽음. 그 다음 게이지는 얘는 자산이래요. 자산 또는 재산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죽은 재산이네요. 그럼 죽어있다는 건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건들 수 없잖아요. 은행이 자산을 갖고 있긴 하지만 20년에 걸쳐서는 한꺼번에 갚아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재산인 거죠. 그때 이 T가 무금이랍니다. 무금. 별걸 다 하고 있죠. 그럼 무금은 무기라고 소리를 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소리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모기지라고 하는 거죠. 모가지. 되셨나요? 이게 저당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재산을 모시키면, 유동화, 살리게 되면 이 많은 문제점들이 한 방에 다 해소가 돼버린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은행이 이 저당 채권 갖고 있으면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리금을 20년에 걸쳐서 받는 원리금을 쫙 미래 가치를 연금 드릴 거 아니에요. 걔들을 현재 가치로 따져봤더니 금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인했겠죠. 그렇죠? 그 금액을 따져서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곳에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제 이 저당을 샀네요.
저당. 지금 누가 갑이 20년에 걸쳐서 5% 이자로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이 저당이네요. 이 저당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제 산 거죠. 그럼 당연히 유동화 전문회사는 저당을 샀으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주겠네요. 그럼 이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가 있나 봤더니 유동화 전문회사의 역할을 하는 게 HF공사가 있답니다. HF공사는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우리는 한국에 사나요? 미국에 사나요? 여러분? 한국이죠. 한국에 있는 주택과 관련된 자금 융통과 관련된 회사, 공적인 회사가 바로 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거죠. 그리고 SPC라는 단어를 꽤 많이 보실 텐데 SPC는 뭐냐면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랍니다. 그래서 특별 목적 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라는 표현인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 저당을 산 거예요. 보통은 이 HF공사가 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유동화 전문회사는 뭐 하려고 이 저당을 샀을 것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이 저당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대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야야 들어봐. 지금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2억을 빌리면서 20년에 걸쳐서 5%로 갚아나가기로 했어. 그래서 저당 채권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내가 은행에서 저당 채권을 샀거든. 그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이 달마다 5%씩 이자를 지불해. 연이자율 개념으로 5%씩을 쭉 지급해. 그럼 나는 돈이 생기잖아. 확실한 수입의 근원이 있잖아. 현금 유입의 근원이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갑이 배째라 배를 내밀면 나는 째서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어. 안전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그렇네. 그런데 어쩌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있는 저당을 담보로 해서 내가 증권을 발행할 테니까 이 증권 사면서 나한테 돈 넣어줘. 이 얘기예요. 이게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확실히 들어오는 이 저당에 20년에 걸쳐서 5% 이자 받아서 너한테 4% 이자 줄게. 그럼 너는 뜯길 위험이 거의 없잖아. 정말 안전하잖아. 그럼 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안정된 이자율이라면 위험이 적은 만큼 낮은 이자율도 얘 살만하지? 충분히 매력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20년? 4% 이자밖에 안 줘? 나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을 묶어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표 주자가 뭐가 있냐면 보험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달마다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래놓고 그 보험료를 모아놓으면 한 명 한 명이 내는 보험료는 작지만 그 금액을 다 다수로부터 받으니까 금액을 모아놓으면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회사가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보험회사 금고에다 넣어놓고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사고가 뻥하니 터지면 보험금 지불해 주나요? 그렇지 않고 모은 돈을 이제 융통하죠. 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그 자금을 융통하면서 정말 위험한 투자에 집중 투자한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지도 않고 다 날려버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돈이 없죠. 그런데 미래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됐네요. 보험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회사 같은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낮아도 좋으니까 안정된 이자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또 다른 금융상품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저당담보부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 이때 꼭 기관 투자자만 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사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인 A-, B-, C- 등이 이 저당담보부 증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저당담보부 증권은 뭘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니까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니까 자식이 돌아다니는데 이 자식은 어미에서 나온 애죠. 이 백에 어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당을 저당담보부 증권을
낳은 저당이라고 해서 얘를 모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미 모자를 써서. 그래서 모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니까 위험이 그만큼 낮아서 수익률이 낮아도 기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되겠죠, 얘들이. 그럼 지금 이 내용에서 잘 보세요. 지금 기관 투자자가 저당담보부 증권을 사주면 이제 돈이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유동화 전문회사에.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 돈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주고 지금 은행에 흘려보내주고 그럼 그 은행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을에게 돈을 빌려주겠네요. 그럼 을 주택에 저당 잡았으니까 그 저당 채권을 다시 팔고 걔를 가지고 담보부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또 유입시켜서 돌고 돌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원활하게 잘 반복이 되면 은행은 처음 시작한 적은 대출로, 적은 재원으로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나요? 저당의 유동화 덕분에 저당담보부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지금 그 내용이네요. 근데 이 내용이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물주죠? 기관 투자자가 물주잖아요. 그럼 이 물주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저당담보부 증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겠네요. 그러면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럼 이 돈도 없네요. 이 돈도 없네요. 말짱 꽝이 되죠. 그럼 행복한 우리의 파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뭔가 논다면 그날의 물주가 있잖아요. 물주. 물론 n분의 1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물주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파티는 끝이 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물주를 만족시켜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 물주는 기관 투자자는 얘를 데리고 와서 야밤에 접대를 해주면 물주가 만족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당연히 이 물주는 뭘 보고 만족하는 거죠? 저당담보부 증권의 성격이 그러니까 기간이 이자율이 마음에 들거나 또 다른 성격이 마음에 들면 얘를 살 것이고 아니면 안 사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의 욕구가 하나일까요? 투자자들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욕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저당담보부 증권은 한 가지 형태로 발행되겠다.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겠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겠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만족시켜주는 게 관건이니까 만족시켜줘야지만 사서 돈이 흘러들어가겠죠. 지금 돈이 유동화 전문회사로.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는 다시 다른 저당을 사는데 쓸 것이니까 돈이 흘러들어가서 그 돈이 인제 을에게, 병에게, 정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보세요.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에 따라 자본시장의 자금이 유동화 전문회사를 거쳐 대출기관, 1차 대출기관인 은행을 거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 온가요? 오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 액수를 늘리면 되겠네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많아질 거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면 얘를 죽이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흘러들어오는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 액수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표현이 맞나 보세요. 저당담보부 증권은 부동산 경기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네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당담보부 증권은 한 가지 형태, 다양한 형태로 발행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1차 저당시장에서 만들어진 이 저당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 그리고 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 저당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1차겠네요, 2차겠네요? 얘가 2차 저당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저당담보부 증권 자식은 어미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자식이 어미보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크면 끔찍해 죽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저당시장의 모저당 채권의 이자율보다 2차 저당시장의 저당담보부 증권의 이자율은 낮은 것이 일반적이겠죠. 모저당 이자율이 더 높아야 여기서 남겨서 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발행 수수료 등의 이익은 누려야 되니까 당연히 더 낮게 발행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지금 1차 저당시장의 저당차입자인 갑은
2차 저당시장에서 저당담보증권이 발행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띠고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삽니다. 그럼 저당채권에 우리는 차입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해 가고 있지만 은행이 저당채권을 팔았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얘를 모아서 담보로 증권이 발행된다는 사실도 아직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의 저당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의 저당담보증권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개념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 저당의 이자율이 기본적으로 고정이자율이면 거기서 나온 자식도 고정이자율을 이어야 되겠는데 기간 투자자를 만족시켜주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럼 기간 투자자가 이 저당담보증권의 이자율, 변동이자율 난 좋아. 고정이자율 물가 상승되면 이자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나 싫어. 변동이자율로 발행시켜줘 그러면 얘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모저당의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인 경우에도 그 자식은 저당담보증권의 발행 이자율은 변동이자율로 발행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 채권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안 사겠다고 얘기하면 잘게 썰어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저당 채권의 크기가 너무 조금해서 안 사겠다고 얘기하면 각각의 저당 채권을 유사한 성격을 띠는 애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럼 묶기 위해서는 중간에 풀을 발라야 되잖아요. 본드. 물론 그 풀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당 풀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실은 이거 2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무슨 증권을 발행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한두 건이 아니겠죠. 그리고 은행이 하나의 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HF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다 사들여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을 묶어서 걔들을 일관적으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저당담보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발행되는 증권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4천억, 5천억 이 정도 규모예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그 증권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사겠죠. 그래서 보통은 기관 투자자가 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은 1차 저당 시장일까요? 2차 저당 시장일까요? 1차 저당 시장만 존재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나요? 2차가 존재함에 따라 그 문제점들이 해소됐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2차 저당 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이에요. 기억하시는 방법,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1차인가요? 2차부터인가요? 2차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만들고 사고 판다 2차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바꿔서 문제 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구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증권의 내용을 이제 또 연결해서 보겠네요. 10분 쉬고 또 들어가 봅니다. 10분 쉬세요. 잘 쉬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